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앞 시간에 이어서 어떤 내용을 살펴볼 거냐면요. 자,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정보통신을 공부를 하면서 전송 회선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전송 방식에 관한 내용, 신호 변환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는데, 자, 이렇게 정보 전송을 하는데 오류 없이 정확하게 전송하는 거 역시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확히 전송을 하기 위한 전송 제어 방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확한 전송을 위한 전송 제어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류의 종류와 그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 이런 걸 좀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오류를 검출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 자, 이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트래픽 제어라고 하는 내용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전송 제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송 제어란 무엇을 전송 제어라고 하는지, 전송 제어, 트랜스미션 컨트롤. 자, 이 전송 제어라고 하는 게 뭔지 개념을 먼저 보면, 자, 전송 제어라고 하는 것은 통신망에 접속된 컴퓨터와 단말장치 또는 뭐 단말장치와 단말장치 간에 효율적이고 원활한 정보를 정확하게 교환하기 위해서 정보통신 시스템이 갖춰야 할 제어 기능과 방식을 통틀어서 우리가 전송 제어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송신 측과 수신 측 간에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빠른 것도 좋죠. 더 많은 자료를 주고받고 하는 것도 좋죠.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죠. 많은 자료를 빠르게 전송받고 주고받고 하면 뭐예요? 전부 다 잘못된 자료다 그러면 그 아무 필요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정확성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서로 송신 측과 수신 측 간에 정확하게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제어 기능, 방식,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전송 제어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전송 제어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입출력을 제어하는 거 있고요. 입력과 출력에 관한 제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회선을 이용할 건지 회선 제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기 제어, 그 다음에 오류에 관한 제어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트래픽 제어, 이런 것 등이 있더라 이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트래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를 얘기를 하냐면 송신 측과 수신 측 간의 어떤 정보의 흐름, 또는 전송량, 그 회선을 통해서 전송할 수 있는 정보 전송량, 뭐 이런 것 등을 우리가 트래픽이라고 트래픽.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제어함으로 해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전송하냐,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놔야 할 사항이 있는데, 자, 그 다음 보면 이제 전송 제어 절차라 그래서 데이터가 전달되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타낸 내용이 있는데, 자, 요거 순서 알아두셔야겠네요. 순서. 자, 그래서 데이터가 전달되는 과정은, 자, 일단 먼저 송수신 간의 어떤 회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로 연결. 자, 그 다음에 링크 확립. 그 다음에 전문 전달. 요게 이제 실제 데이터죠. 데이터. 실제 데이터를 전달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링크 단절. 그 다음에 회로 단절. 뭐, 요 순서로 되는데, 요 순서 알아두세요. 순서. 자, 그래서 간단하게는 다음 중 데이터 전달 과정의 순서가 뭐 올바른 것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도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회로 연결. 회로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송수신 측 간의 물리적인, 실질적인 통신 회선을 연결하는 단계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송신 측하고 수신 측하고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그 전송을 하기 위한 회선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회선을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회선을 연결하는 그러한 단계를 회로 연결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자, 이 전체적인 과정을요, 제가 전화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전화를 신청을 하면요, 집에 전화를 신청을 하게 되면 전화국에서 그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우리 집 전화기하고 그 다음에 일단 전화국하고 일단 연결을 시켜줘요. 전화국하고. 자, 그러면 우리 집 전화기는 이렇게 먼저 회선으로 이렇게 전화선으로 해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인 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게 이제 회로 연결.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전화국에는 이 전화국에 가입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우리 집 전화기는 전화국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이 전화국에는 이제 가입되어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각각의 사람들도 일단 전화국하고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링크 확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자, 여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려면 이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를 누르죠. 그러면 내가 전화번호를 누르면 전화국에서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특정 한 명 A라는 사람의 전화선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요. 전화국에서. 그죠? 여러 사용자들 중에서 내가 전송하고자 하는 특정 한 명과 이렇게 연결시켜준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링크 확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링크 확립. 자, 그래서 접속된 통신 회선상에서 논리적 경로를 구성하는 단계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전화번호를 눌렀을 때 그 전화번호를 누른 그 한 집과 그 한 곳과 연결시켜주는 거죠. 이게 이제 특정, 내가 자료를 전달하고자 하는 특정 한 곳과 연결시켜주는 거. 이게 이제 링크 확립. 여러 사람들 중에서 특정 한 명과 연결시켜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전달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실제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걸 얘기해요. 실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래서 만약에 연결이 됐어. 그러면 이제 통화하면 되죠. 통화. 이게 이제 통화하는 거. 이게 이제 실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죠. 통화하는 게. 됐어요? 그게 이제 전문 전달. 실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 다음 이제 링크 단절. 이건 뭐냐면, 자, 얘기 다 끝났어요. 그럼 어때요? 수화기 내려놓죠? 수화기 내려놓으면 전화국에서 이렇게 끊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링크 단절. 알겠죠? 자, 그래서 송수신 측 간에 연결된 논리적 경로를 해제하는 거. 이게 이제 링크 단절.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전화를 안 써. 전화 해제해야겠어. 그러면 이제 회로 단절. 그래서 송수신 측 간에 연결된 물리적 통신 회선을 단절하는 단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제 신청을 하면 전화선을 이렇게 끊어주죠, 이렇게. 물리적 선을. 알겠어요? 자,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송 제어 절차, 그래서 데이터 전달 과정, 요 5과정, 요 순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회로 연결, 자, 링크 확립, 그 다음에 메시지 전달, 실제 데이터 전달, 그 다음에 링크 단절, 그 다음에 회로 단절해서 요 순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송신 측하고 수신 측하고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오류 발생의 원인과, 자, 그 다음에 오류의 종류,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류. 자, 그래서 이 오류, 여기에는 크게 보면 감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연 왜곡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잡음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잡음 바로 뒤에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감쇄라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이거 오류의 종류예요. 자, 감쇄라고 하는 것은 전송 신호가 전송 매체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거리에 따라 그 신호가 점점점 약해지는 현상. 이걸 감쇄라고 그래요. 감소한다 이거죠. 신호의 세기가. 자, 그래서 A가 B한테 어떤 내용을 보내는데, 자, 이렇게 해서 신호를 보냈어요. 근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신호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전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감쇄라고 해요. 감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지연 왜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전송 매체를 통한 신호의 전달이 주파수에 따라 그 속도를 달리함으로써 유발되는 그러한 신호 손상을 우리가 지연 왜곡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자,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실제 이 전송선을 타고 이렇게 신호가 전달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보면 이 바깥쪽의 속도하고 이 안쪽의 속도가 많이 좀 다릅니다. 속도차가 있어요. 이 바깥쪽의 속도와 안쪽의 속도차. 그래서 이 바깥쪽과 안쪽에 속도차가 있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신호가 손상이 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걸 지연 왜곡이라 그래. 지연 왜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신호의 중심부와 그 다음에 바깥쪽의 속도차로 인해 발생이 되는 오류, 신호 손상 이런 것을 지연 왜곡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이 바깥쪽과 이 중심부 안쪽 간에 속도차가 있다고요. 알았죠? 자, 그걸 지연 왜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잡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잡음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잡음의 종류만 좀 여러분들 기억 좀 해주세요. 잡음의 종류. 잡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잡음이 뭐예요? 원신호가 있으면 원신호 외에 다른 불필요한 신호에 의해서 원신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 거. 이게 이제 잡음이죠, 잡음. 자, 그래서 이런 잡음의 종류에는 뭐 열잡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격성 잡음, 그 다음에 상호 변조 잡음, 그 다음에 누화 잡음, 뭐 이렇게 해서 종류가 있더라 이거죠. 열잡음, 자, 종류만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에 충격성 잡음, 그 다음에 상호 변조 잡음, 그 다음에 누화 잡음, 뭐 이렇게 있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열잡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열잡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송 매체 내부의 온도에 따라서 발생하는 내부 잡음으로 분자나 원자들의 운동에 기인하며 거의 모든 주파수에 걸쳐 열잡음이 존재한다. 이것을 백색잡음이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전송 회선을 내부에 이 신호가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갑자기 많은 신호가 이동이 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거기 안에 분자나 뭐 전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선이 뜨끈뜨끈해져요. 열이 발생이 돼요. 자, 그러므로 해서 이 원래 신호의 모양이 흐트러져서 원신호의 내용이 아닌 거죠. 바뀌어지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열잡음이라고, 열잡음. 열에 의해서 신호가 일그러지는 거예요. 이런 걸 열잡음. 다른 말로 하면 백색잡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백색잡음. 자, 그 다음에 충격성 잡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충격성 잡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높은 전력에서 발생이 되는 잡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외부의 전자기적 충격이나 교환기와 회선 접속 불량 등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그러니까 갑자기 회선에 갑자기 이 전기를 공급을 해줄 때 가끔 여러분들 전기가 갑자기 이 회선을 통과하는 전기량을 갑자기 초과해서 순간적으로 전송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전기도 보면 그냥 그런 원인에 의해서 갑자기 높은 전력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든지, 또는 이 서로 이 접속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접속을 할 때 그 충격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스파크 일어난다 뭐 이런 말도 하죠. 그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전전기나 이런 게 일어나가지고 스파크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어떤 외부적인 접속이나 충격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충격성 잡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격성 잡음. 자, 그래서 외부의 전자기적 충격이나 그 다음에 교환기와 회선 접속의 불량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거. 접속 불량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뭐 충전기 같은 거 접속이 불량이 됐다. 그러면 충전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접속 불량이라든지 또는 외부에서 전자적으로 어떤 충격을 줬다든지 또는 높은 전력이 갑자기 공급이 되었다든지 했을 때 발생을 하는 그런 잡음을 충격성 잡음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충격성 잡음. 자, 그 다음에 상호 변조 잡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상호 변조 잡음은 서로 다른 주파수들이 하나의 전송 매체를 공유할 때 이 주파수들이 서로의 합과 차의 신호를 발생함으로써 발생이 되는 이러한 잡음을 상호 변조 잡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하나의 전송 회선이 있을 때 우리가 뭐 다중화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 하나의 회선에 여러 개의 주파수가 이렇게 전송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 이 주파수와 이 주파수 간에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것들이 서로 미세하게 접속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걸로 인해서 어떤 원래의 신호가 정상적인 원래의 신호가 일그러지는 이런 현상을 이제 상호 변조 잡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상호 변조 잡음. 그래서 상호 변조 잡음이란 서로 다른 주파수들이 하나의 전송 매체를 공유할 때 이 주파수들이 서로의 합과 차의 신호를 발생함으로써 발생이 되는 잡음. 이거를 상호 변조 잡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화 잡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상호 인접한 전송 매체의 전자기적 상호 유도 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잡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송 매체가 서로 인접되어 있는 전송 매체 간에 전자기적 유도 현상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잡음을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송 매체가 있고, 우리 그 전봇대나 이런 데 보면 이 선들이 어지럽게 이렇게 막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전송 회선이 있고 또 하나의 전송 회선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인접되어 있는 이 전송 회선 간에 여기 보면 이제 이 전기가 흘러가다 보니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전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도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 여기 있는 플러스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땡기려고 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여기 있는 플러스를 또 땡기고 막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잡음. 혼선이 혼선. 이를테면 자, 그런 거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잡음을 누화 잡음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상호 인접되어 있는 하나의 전송 회선과 그 인접되어 있는 또 하나의 전송 회선 간에 전자기라고 하면 전하라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있잖아요. 전기에. 그러니까 그런 전자기적 상호 유도 작용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잡음을 우리가 누화 잡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잡음의 종류 한번 봐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 중에서 충격성 잡음이 예전에 한번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격, 그러면 뭐 이거죠. 외부의 충격이나 접속 불량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잡음. 이게 충격성 잡음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전송하고 하는데 발생하는 오류의 종류로는 감쇄, 뭐 지연 왜곡, 잡음,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오류를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오류를 검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씩. 자, 종류를 먼저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들. 오류 검출 방식의 종류. 자,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페리티 검사. 이 페리티 검사라고 하는 거, 요거는 우리 전자계산기 일반에서도 나왔던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페리티 검사가 있는데, 자, 이 페리티 검사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블록에 1비트에 페리티 비트를 추가를 해요.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페리티 비트를 추가를 해서 오류를 검출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페리티 검사라고 하고 1비트의 오류만 검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1비트 오류만 검출할 수가 있다. 자, 이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비동기 전송 방식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고 이 페리티에는 이제 두 종류가 있죠. 우수, 기수. 자, 그래서 우수, 요거는 이제 짝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수, 요거는 이제 홀수를 얘기를 하는데 이 짝수, 우수는 전송 비트 내의 이르 개수를 짝수계로 맞춰주는 게 우수 페리티, 짝수 페리티고 기수, 요건 홀수라고요. 그래서 전송 비트 내의 이르 개수를 홀수계가 되도록 맞춰주는 거. 이게 이제 홀수 페리티, 기수 페리티라고 하죠. 그래서 종류는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의 개수를 홀수계를 이용을 하냐, 홀수계 원리를 이용을 하냐, 일의 개수를 짝수계 원리를 이용을 하냐,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뭐냐면 자, 여기서 이만큼이 데이터고요. 자, 요거는 이제 페리티예요. 페리티.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페리티. 그래서 페리티 검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송할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페리티 1비트를 추가를 해서 전송을 해서 오류가 있다 없다 이거를 검출해 주는데 어느 때 홀수 페리티를 쓰고 어느 때 짝수 페리티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규칙은 없어요. 내가 홀수 규칙을 이용을 하고 싶으면 홀수 페리티를 쓰면 되고 짝수 규칙을 이용을 하고 싶으면 짝수 페리티를 쓰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가령 나는 홀수 페리티 규칙을 이용을 해야겠다 라고 했을 때 자, 원래 데이터를 보면요. 여기서 이만큼이 실제 데이터예요. 그러면 실제 데이터 상으로 보면 1의 개수가 짝수계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죠? 자, 그러면 홀수 규칙을 이용을 하려면 페리티를 1로 맞춰주면 전체적인 1의 개수가 홀수계가 되죠. 이게 홀수 페리티예요. 짝수 페리티는
여기를 조정해서 페리티 값을 조정해서 1의 개수를 짝수개로 맞춰주면 되는 거고.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홀수 규칙을 이용을 하고 싶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페리티 값을 이제 홀수 규칙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여기 1로 맞춰주면 1로 해주면 전체적인 1의 개수가 요놈 요놈에서 1의 개수가 홀수개가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전송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전송을 했는데 전송을 해놓고 1의 개수를 쭉 세어봤더니 이거 짝수개네? 그러면 오류가 있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검출을 하는 거예요. 이게 페리티 검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페리티 검사는 오류가 있다 없다 이것만 검출을 해요. 자, 보낼 때는 1의 개수가 홀수개였는데 받았을 때 1의 개수가 짝수개다. 그러면 그 잘못된 데이터다는 얘기죠. 어딘가 틀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오류가 있다 없다 검출을 하는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비트의 오류만 검출 가능하다라고 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냈는데 받을 때 이거 두 곳이 잘못됐던 거야. 여기가 1이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고 여기가 지금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1의 개수를 세봤더니 홀수개네? 그럼 오류가 없네? 이런 식으로 오판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1비트 한 곳이 틀린 1비트 오류만 검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죠. 간단하긴 한데. 알겠어요? 자, 그런데 1비트에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간단한 이 페리티 비트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페리티 검사라고 하는 것은 오류를 검출하는 페리티 비트를 추가함으로 해서 오류를 검출해주는 그런 방식이고, 홀수, 그 다음에 짝수, 홀수 이런 페리티 종류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순환 중복 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순환 중복 검사. 우리가 이제 CRC라고 하는데, 이 순환 중복 검사라고 하는 것은 집단 에러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에러 검출을 위해 다항식 코드를 사용을 해서, 이 다항식 코드라고 하는 게 이제 오류 검출용 코드라 그래요. 오류 검출용 코드를 사용을 해서 오류를 검출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순환 중복 검사, CRC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순환 중복 검사는요, 데이터를 블록으로 나눠요. 블록으로 나눠서 그 블록마다 각 블록마다 그 블록에 맞는 오류 검출용 코드를 부가해서 전송하는 이런 방식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록에 맞는 오류 검출용 코드, 이 블록에 맞는 오류 검출용 코드, 이 블록에 맞는 오류 검출용 코드, 이 블록에 맞는 오류 검출용 코드 등을 부가를 해서 보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수신 측에서 그 각 블록마다 오류 검출용 코드를 가지고 오류를 검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순환 중복 검사라고 하는 거예요. CRC.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성능이 좋고 여러 비트에서 발생하는 집단 오류도 검출이 가능하고요. 동기식, 각 블록마다 해서 데이터를 블록마다 나눠서 전송하는 거, 이게 동기식 전송이잖아요. 자, 그래서 동기식 전송 방식에 주로 사용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순환 중복 검사, CRC라고 하는 오류 검출용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비퀴너리 코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퀴너리 코드. 자, 이거는 이르 개수가 2개인 7비트 코드로, 비퀴너리라고 하는 코드가 있거든요. 비가중치 코드인 비퀴너리라고 하는 코드가 있는데, 얘는 이 7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르 개수를 검사를 해서 오류가 있다 없다를 검출하는 그런 검출 기법을 우리가 비퀴너리 코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비퀴너리라고 하는 건요, 이진 체계, 바이너리의 이진 체계와 퀴너리의 오진 체계. 오진 체계는 이제 0부터 4까지의 수로 구성이 되는, 이게 오진 체계예요. 그래서 오진 체계를 합쳐서 만든 그런 코드인데, 자, 0부터 9까지 수들이 있다면 이게 비퀴너리 코드에서 이게 0이에요. 이게 0. 이렇게 만들었어요. 앞에 이진,
뒤에 오진. 그래서 앞에가 01 해서 00001 이게 이제 비키너리 코드에서 0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가중치 코드가 아니라 이거는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왜 0이지? 이건 약속이 약속. 이거를 0으로 하자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1은 01 00010. 그러니까 앞에 이지는 쭉 1 가고 여기가 1이 다 되면 이제 그다음이 앞에가 1이 되고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이 뒤에가 1, 1, 1, 1 해서 앞으로 하나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 갔다. 그러면 이진 앞에가 이제 다시 1로 되고 이 오진 맨 뒤에가 1로 돼서 또 쭉 가는 거죠. 1의 자리를.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건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다 1의 개수가 어때요? 1의 개수가 항상 2개죠. 여기도 1의 개수요. 개수. 1의 개수가 다 2개죠. 그러니까 이렇게 1의 개수가 2개로 구성이 되는 비퀴너리 코드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구성을 하고 이거에 의해서 전송된 자료의 1의 개수가 또 2개인지 아닌지 이걸 가지고 검출을 한다 이거죠. 비퀴너리 코드를 이용해서 오류 검출하는 것은. 알겠죠? 자, 그래서 비퀴너리 코드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거 오류 검출용 코드예요. 오류를 검출해주는 코드. 종류만 알아도 종류만. 오류 검출용 코드에 이런 것이 있더라. 자, 근데 비퀴너리 코드라고 하는 게 나와서 요거는 참고로 말씀드려 준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아웃 오브 오라고 하는 코드.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오중이 코드예요. 오중이 코드. 오중이 코드. 자, 그래서 오중이 코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1의 개수가 2개인 5비트 코드로.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5비트짜리인데 1의 개수가 2개인 거예요. 1의 개수가 2개인 거. 그래서 1의 개수가 2개인 거를 이용을 해서 보낼 때의 1의 개수와 받았을 때 1의 개수가 같냐 다르냐 이걸 가지고 오류를 검출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1의 개수를 이용을 해서 오류를 검출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오중 이 코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오중 이 코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속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자, 이거를 0이라고 하고 이거를 1이라고 하고 얘를 2라고 하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약속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5비트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2비트가 1이잖아요. 그래서 5중 2코드예요. 자, 그래서 모든 걸 보면 이렇게 1의 개수가 2개죠. 2개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에 의해서 이게 왜 0이지? 이게 왜 1이지? 어떤 논리적인 가중치 이게 아니에요. 약속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0이다. 이게 1이다. 이렇게. 알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5중 2코드는 5자리 중에서 1의 개수가 2개인 이런 코드를 얘기를 하는데 이 5중 2코드에서 1의 개수가 2개라고 하는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보낼 때 1의 개수와 받았을 때 1의 개수가 같냐 다르냐 이걸 가지고 오류가 있다 없다 이렇게 검출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아셨죠? 그래서 종류만 역시 종류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라고요. 종류. 5중 2코드가 있는데 요거는 오류 검출 코드구나. 비퀴너리 코드가 있는데 이거는 오류 검출용 코드구나. 이렇게 종류로만 알아두시라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해밍 코드가 있어요. 해밍 코드. 자, 이 해밍 코드라고 하는 것은 코드의 오류를 검출하고 검출된 오류를 교정까지 할 수 있는 교정 기능까지 갖춘 코드가 바로 해밍 코드. 자, 이게 특징이네요. 자, 앞에 페리티비트라든지 비퀴너리 코드라든지 뭐 오중이 코드라든지 이런 것은 검출만 돼서 검출만 오류가 있다 없다. 그런데 이 해밍 코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교정 기능까지 갖추고 있더라. 자, 요게 특징이네. 요거 알아둬야겠네요. 오류를 검출하고 교정 기능까지 갖췄더라. 요거요. 자, 그래서 해밍 코드의 특징은 교정 기능이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비트 오류 검출 및 1비트 오류 교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해밍 코드 중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여덟 번째 해서 이의 n번째 자리에 오류 검출을 위한 페리티 비트가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밍 코드의 구조는 기본적인 해밍 코드 구조는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P, P2, P3 이렇게 있는데 이 P라고 되어 있는 이곳이 이제 페리티 비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8, 4, 2, 1 이 부분이 이제 841 코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고 자 그래서 보면 페리티 비트가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료가 더 길어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오고
그 다음에 이제 16번째 오고 이런 식으로 페리트 비트의 위치가 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페리트 비트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여덟 번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의 n번째 자리에 온다. 이런 얘기예요. 기본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페리트 비트예요. 페리트 비트 3개, 그 다음 841 코드 하나. 이렇게 해서 7자리로 구성되는 게 이게 기본 해밍 코드의 구조예요. 기본. 자, 그래서 이렇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데이터의 재존성이 없어도 오류를 수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받은 쪽, 수신 측에서 직접 정정할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이제 전진 오류 수정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신 측에서 오류를 수정을 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해요. 수신 측에서. 자, 그래서 해밍 코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 알아두실 거는 뭐 이런 내용들보다 자, 교정 기능까지 갖추고 있더라. 자, 요거 특징 알아두시라고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오류를 검출하는 코드 종류가 뭐가 있는지 그 종류 그 중에서 해밍 코드는 교정 기능까지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참고로 해밍거리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참고로만 봐주세요. 해밍거리라고 하는 것은 송신 데이터와 수신 데이터의 각 대응 비트가 서로 다른 비트의 수, 그러니까 오류가 있는 비트의 수, 오류수, 오류 비트 수. 이것을 해밍거리라고 해밍거리. 그래서 최소 해밍거리가 D일 때 정정할 수 있는 오류의 수는 N이다. 그래서 그거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류가 D개인데 이 D개가 오류의 수가 짝수일 때, 오류의 수가 홀수일 때는 이 규칙을 이용을 해서 정정할 수 있는 비트의 수를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송하려는 부호의 해밍거리가 6일 때, 그러니까 6비트가 틀렸다면, 6비트에 오류가 있다면, 정정할 수 있는 오류의 수는 몇 개냐? 그래서 이 6이라고 하는 게 짝수니까 이 공식에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6-2 나누기 2 해서 2개를 정정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만 여러분 한번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류 제어 방식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오류 제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앞에서 그런 여러 가지 오류 검출용 코드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오류가 발생을 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그 오류에 대한 제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에는 크게 전진 오류 수정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후진 오류 수정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그럼 먼저 전진 오류 수정 방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즉, 우리가 이제 FEC라고 하는데요. 이 전진 오류 수정 방식은 송신 측에서 정보 비트에 오류 수정을 위한 제어 비트를 추가를 해서 전송하면 수신 측에서 이 비트를 이용을 해서 오류를 검출하고 수정하도록 하는 방식을 전진 오류 수정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송신 측에서 말 그대로예요. 송신 측이 있고 수신 측이 있어요. 그러면 송신 측이 데이터를 보내는데 이 데이터를 검사를 할 수 있는 제어 비트, 오류 검출용 코드를 부과를 해서 수신 측한테 이렇게 보낸다고요. 그럼 이제 수신 측은 데이터를 받고 쭉 검사를 해서 만약 오류가 있다. 그러면 이 오류 검출용 코드, 자, 이 코드를 이용해서 오류 검출을 해서 오류가 있다 그러면 또 요걸 가지고 정정하도록 하는, 얘가 정정하도록 하는, 수신 측에서 정정하도록 하는 이러한 방법을 전진 오류 수정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재전송 요구가 없으므로 역 채널이 필요 없고, 역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송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 가는 거, 이게 이제 정상적인 채널이고, 그 다음에 역 채널이라는 건 요렇게 가는 거죠, 요렇게. 그러니까 얘가 수신 측이 송신 측한테 뭘 요구하는 내용이 없으니까 얘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 수신 측에서 알아서 하면 되니까 송신 측한테 요구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 채널이 없다 이거죠. 이런 게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연속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더라 이거예요. 그냥 이 데이터에 오류 검출용 코드만 부과해서 그냥 보내주면 돼요. 그냥 막 보내. 그러면 이제 수신 측도 막 받아놔. 일단 막 받아놔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오류 검출용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에. 그래서 이제 각각 이런 걸 가지고
이 오류 검출용 코드를 가지고 오류도 찾고 오류가 있으면 정정도 하고 이렇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잉여 비트들이 있어야 돼요. 제어 비트. 그러니까 이렇게 오류 검출용 코드를 데이터마다 이렇게 추가를 해야 되니까 이마만큼의 낭비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데이터 시스템 효율의 개선을 저해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실제 데이터에 쓸 수 있는 이 부분을 오류 검출용 코드로 사용하고 하니까 이만큼의 낭비가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특징이 또 복잡하다. 그러니까 각 데이터마다 그 데이터 맞는 오류 검출용 코드를 부가해서 보내고 해야 되니까 복잡하다 이거죠. 복잡하다 이거죠. ARQ라고 하는 건 바로 뒤에 나올 겁니다, 이제. ARQ는. 자, 이게 바로 이제 전진 오류 수정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송신 측에서 수신 측에 데이터를 보낼 때 그 데이터에 오류 검출용 코드를 부가를 해서 보내는. 그래서 오류의 검출과 정정을 누가 해요? 수신 측에서, 받는 쪽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전진 오류 수정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후진 오류 수정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BEC라고 하는데 BEC, 전진 오류 수정 방식은 FEC였죠? FEC, 이건 전진. 자, 후진 오류 수정 방식은 이제 BEC라 그래서, 자, 이건 뭐냐면, 데이터의 전송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송신 측한테 재전송을 요구하는 방식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 송신 측이 수신 측한테 어떤 자료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신 측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오류가 생겼네? 그러면 송신 측한테 다시 요구를 해요, 요구. 재전송 해달라고. 이게 바로 후진 오류 수정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얘한테 요구를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을 얘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재전송하도록 요구를 하는 거. 이거를 후진 오류 수정 방식이라고 하는데, 자, 얘는 재전송 요구를 위한 역 채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 송신 측으로서부터 수신 측으로 가는 데이터 전송, 이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수신 측이 필요할 때 재전송을 요구를 해야 되니까 수신 측에서 송신 측으로 가는 이런 역 채널이 있어야겠더라 이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후진 오류 수정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재전송에 관한 내용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ARQ예요, ARQ. 그래서 재전송을 해서 그 재전송하는 방법도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ARQ 종류가 또 여러 가지로 또 나뉘어져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은 이 ARQ라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ARQ라고 하는 게 재전송이에요, 재전송. 알겠죠? 자, 그래서 이어서 바로 가죠. 자, 이어서, 자, 자동 반복 요청이라고 해서 ARQ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진 오류 수정 방식의 종류예요, ARQ. 알겠죠? Automatic Repeat Request. 자, 그래서 ARQ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자, 이 ARQ라고 하는 방식은 통신 경로에서 오류 발생 시 수신 측은 오류 발생을 송신 측에 통보하고 송신 측은 오류가 발생한 프레임, 프레임이란 블럭을 재전송하는 그러한 방식을 우리가 자동 재전송 ARQ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ARQ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송신 측이 있고 수신 측이 있어요. 자, 그러면 송신 측이 수신 측한테 데이터를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수신 측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쭉 검사를 했더니 어느 부분에 오류가 생겼다. 그러면 수신 측이 송신 측한테 요청을 해주는 거예요. 요청. 재전송 해달라. 이렇게 요청. 자, 그러면 송신 측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재전송 해주고 하는 이거를 이제 ARQ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ARQ. 재전송. 다시 전송해준다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수신 블록에 에러가 있으면 인터럽트를 발생할 수가 있고 이게 쭉 오다가 잠깐 멈추고 다시 보내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재전송 요구를 위한 역 채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수신 측이 송신 측에 요청하는 이러한 채널이 필요하고 전송 중인 메시지를 저장할 버퍼 기억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송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 자료를 보냈는데 이렇게 수신 측에서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오류가 생겼어. 그러면 이 지금까지 일단 받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또 송신 측도 마찬가지야. 이 데이터를 얘를 보냈는데 얘가
또 요구할지를 모르니까 이 데이터를 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요청하면 또 보내니까.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버퍼 기억 공간이 필요하더라 이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 지금까지 받은 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지만 송신 측도 보내는 측도 이 보낸 데이터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이 수신 측이 요청을 했을 때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 부분을 또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버퍼 기억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이런 ARQ의 종류를 보면 정지대기 ARQ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연속적 ARQ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적응적 ARQ라고 하는 것에서 ARQ의 종류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이 ARQ는 좀 알아두셔야겠네요. 정리를 해두세요. 일단 전체적인 ARQ의 개념은 뭐예요? 송신 측이 수신 측한테 데이터를 보내면 수신 측에서 오류를 검사를 해서 다시 한번 오류가 있는 부분을 재요청을 해서 재전송해주는 그런 체계를 ARQ라고 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ARQ는 역채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송 중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따로 기억할 수 있는 기억 공간이 필요하다 이거고, 이 ARQ의 종류에 정지대기, 스탑 앤드 웨이트라 그래요. 정지대기 ARQ, 연속적 ARQ, 적응적 ARQ 등이 있더라 이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 종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지대기, 스탑 앤드 웨이트 ARQ라고 하는 게 있어요. ARQ 종류 중에서. 그래서 스탑 앤드 웨이트 ARQ는 어떤 방식이냐면요, 송신 측은 하나의 블럭을 전송한 후 수신 측에서 오류의 발생을 점검한 다음 오류 발생 유무를 신호를 보내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을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긍정적 응답 ACK예요. 신호. 긍정적 응답을 받으면 다음 블럭을 전송하고, 부정적 응답, 그러니까 오류가 있었을 때 부정적 응답 NAK라 그래요. NAK를 받으면 그 해당 블럭을 재전송해주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스탑 앤드 웨이트 ARQ라고 하더라 이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자, 송신 측이 있고 수신 측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송신 측이고 이게 수신 측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여러 개의 블럭으로 나눈 다음에, 자, 한 블럭을 보내요. 이렇게 한 블럭을 보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수신 측은 한 블럭 받고, 그 다음에 송신 측은 기다려. 대기. 이게 뭘 기다리냐? 수신 측으로부터의 응답을 기다리는 응답을. 자, 그래서 수신 측은 이 받은 데이터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오류가 없다 그러면 무조건 ACK 신호를 보내요. 긍정적 응답. 오류가 없었을 때. 이건 이제 오류가 없었을 때. 그러면 송신 측은 오류가 없구나. 그러면 또 그 다음 걸 보내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 거를 이렇게 보내는 거죠. 오류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또 기다려. 송신 측은. 자, 그러면 수신 측은 이 받은 거에 대해서 또 오류를 검사를 해요. 그래서 오류가 없다 그러면 또 ACK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송신 측은 또 그 다음 걸 보내는 거야, 이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받아서 봤더니 여기는 오류가 있네? 그러면 이때는 NAK 신호를 보내요. NAK, 부정적 응답. 이거는 이제 오류가 있었을 때. 알겠죠? 자, 그러면 NAK 신호를 보내면, 그러면 송신 측은 이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또 보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지대기 스탑 앤드 웨이트 ARQ라고 하는 거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긍정적 응답 ACK 이걸 받으면 다음 블럭을 전송하고, 그러니까 송신 측은 한 블럭 전송을 한 다음에 무조건 기다리는 거예요. 수신 측으로부터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만약에 ACK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긍정적 응답 신호가 오면 다음 걸 보내고, 부정적 응답 NAK 오류가 있었을 때 부정적 응답 신호가 돌아왔다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전송해 주는 거죠. 이게 스탑 앤드 웨이트 ARQ라고 하더라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블럭을 전송할 때마다 수신 측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매번 한 블럭 보내고 기다렸다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주는 거잖아요. 오류가 없다면 다음 거 보내고, 오류가 있으면 또 보내고. 자, 그래서 수신 측의 응답을 매 블럭마다
기다려야 하므로 전송 효율이 가장 떨어진다 이거죠. 전송 효율이 떨어진다 이거죠. 근데 대신 이제 그만큼 정확성은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정지 대기 스탑 앤드 웨이트 ARQ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연속적 ARQ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연속적 ARQ라고 하는 것은 정지대기 스탑 앤드 ARQ의 오버헤드를, 그러니까 보내는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이제 점점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알겠죠? 자, 스탑 앤드 웨이트 ARQ는 한 블록 보내고 기다리고, 한 블록 보내고 기다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연속적 ARQ는 연속적으로 블록을 쭉 보내는 거야. 이거를 연속적 ARQ라고 하는데, 자, 이 연속적 ARQ는 다시 두 종류로 나눠져요. Go back and ARQ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적 재전송 ARQ라고 하는 게 있죠. 자, Go back and ARQ와 선택적 ARQ. 연속적 ARQ는 다시 이렇게 나눠져요. 자, 그래서 Go back and ARQ라고 하는 건 뭐냐? 수신 측으로부터 NAK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 응답. 그러니까 오류가 있었을 때 보내는 신호. 그래서 NAK 수신 시 오류 발생 이후에 모든 프레임을 재전송해주는 방식이고, 자, 선택적 ARQ라고 하는 것은 수신 측으로부터 NAK 수신 시, 그러니까 오류가 있었을 때, 오류가 있다. 그러면 오류가 발생한 프레임만 재전송해주는 방식이다. 이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연속적 ARQ라고 하는 건요, 데이터를 역시 블록으로 나누되, 일단 무조건 보내고 보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 보내요. 알겠죠? 무조건 보내는 거야. 송신 측은 수신 측한테 일단 보내요. 다. 이게 연속적 ARQ 방식이에요. 기본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송신 측은 일단 무조건 보내놓고, 그 다음에 수신 측은 검사를 해. 이제 모두 다 받아놓고 검사를 해요. 이렇게 쭉.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오류가 생겼다. 그러면 이 오류가 발생한 이 시점에 이제, NAK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Go back and ARQ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오류가 생겼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이유를 다시 한번 요청해서 재전송 받는 게 Go back and ARQ예요. 오류 발생 이후의 모든 프레임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유라고 하는 것은 그 시점을 포함을 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류가 발생한 이 시점부터 해서 이 뒤를 모두 요청해서 다시 한번 요청해서 받는 거예요. 재전송 받는 거예요. 근데 선택적 ARQ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여기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만, 자, 오류가 발생한 프레임만 여기만 요청해서 다시 받는 거. 이게 선택적 ARQ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적 ARQ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일단 연속적으로 보내고 연속적으로 받아놓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냈고, 그 다음에 오류를 수신 측에서 검사를 해서 만약 어떤 특정한 부분에 오류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 이유를 요청해서 받는 건 Go back and ARQ고, 이 부분만 요청해서 재전송 받는 거는 선택적 ARQ라고 하더라 이거죠.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ARQ는 일단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정지대기 ARQ가 있고 연속적 ARQ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배웠고, 그 다음에 이 연속적 ARQ 안에 또 Go back and ARQ와 선택적 ARQ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적응적 ARQ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ARQ 종류 중에 마지막으로 적응적 ARQ가 있는데, 자, 요거는 채널 효율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데이터 블록의 길이를 채널의 상태에 따라서 동적으로 변경하는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뭐 정지대기라든지 그 다음에 연속적 ARQ라든지 이런 것들은 데이터를 이렇게 블록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 크기가 모두 동일한 크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적응적 ARQ라고 하는 것은 이 채널 회선의 상태에 따라서 이 길이를 다르게 한다 이거죠. 이 길이를 다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선 상태가 좋다. 또 뭐 데이터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겠다. 그러면 데이터를 크게 나누고, 그럴 때는 또 회선 상태가 좋지 않다. 라든지 또는 이 부분은 조금 오류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 데이터 크기를 좀 작게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의 어떤 블럭의 길이를 서로 다르게 해서 회선의 상태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해서 전송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방법이 적응적 ARQ라고 하더라 이거죠. 자, 요거 특징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ARQ라고 하는 것은, ARQ는 자, 최종적으로 보면 자, 세 종류 배웠습니다. 정지대기, 그 다음에 연속적 ARQ, 그 다음에 적응적 ARQ. 알겠죠? 자, 그래서 정지대기 ARQ가 있고, 연속적 ARQ는 고백 ARQ와 선택적, 셀렉트, 선택적 ARQ 이렇게 나눠졌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각 방식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해 주시고, 이 ARQ는 약간 중요합니다. 이거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래픽 제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트래픽. 자,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전송 패킷의 흐름이나 전송량 이런 것을 조절하는 것을 트래픽 제어라고 해요. 트래픽 제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서버가 있고요. 서버가 있고, 자, 여기에 연결된 여러 사용자들이 가령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서버는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트래픽 양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사용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데, 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때의 흐름이나 그 다음에 전송하는 데이터 양을 조절하지 않으면 이 서버가 다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어하는 거, 이걸 이제 트래픽 제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트래픽 제어는 다시 또 세 가지로 나눠져요. 자, 그래서 먼저 흐름 제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흐름 제어는 네트워크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송신 측과 수신 측의 전속 패킷이라고 하는 것은 전송하기에 알맞은 한 부분 크기, 블럭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송 패킷의 전송량이나 속도 이런 것을 조절하는 것을 흐름 제어라고 하더라 이거죠. 자, 송신 측이 있고 수신 측이 있는데, 송신 측의 속도와 이 처리하는 속도와 수신 측의 속도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도를 감안하지 않고, 수신 측 속도를 감안하지 않고 얘가 그냥 막 보내버리면 그 자료가 얘는 잃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전송량이나 속도 이런 걸 조절하는 걸 흐름 조절이라고 하더라. 흐름 조절. 자, 그래서 이 흐름 조절하는 거, 흐름 제어에도 뭡니까? 정지 대기 방식이 있고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 있는데, 자, 이건 이거예요. 자, 우리 ARQ 배웠죠? 그래서 스탑 앤드 웨이트 흐름 제어라고 하는 것은 송신 측은 한 프레임을 전송을 하고 수신 측의 응답이 올 때까지 대기한 후 전송하는 방법.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패킷으로 블럭으로 나누어서 송신 측이 수신 측한테 이렇게 보내는데 흐름이나 속도 이런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송신 측이 일단 한 블럭을 보냈다 이거죠. 그럼 기다렸다가 수신 측이 다 받은 다음에 자, 그 다음 보내 이렇게 응답을 하면 그 다음 보낸다 이거죠. 속도가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수신 측이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보내 이렇게 응답을 보내면 또 그 다음 걸 보낸다 이거죠. 이게 스탑 앤드 웨이트 방식이에요. 속도를 조절해주는, 흐름을 조절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탑 앤드 웨이트는 뭐하고 스탑 앤드 웨이트 ARQ 방식하고 접목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스탑 앤드 웨이트 ARQ가 바로 이 방식이잖아요. 이 방식. 그래서 오류가 발생할 때도 이 방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좋으니까 스탑 앤드 웨이트 ARQ하고 접목해서 쓰면 되더라 이거죠. 자, 그리고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하는 것은 송신 측은 수신 측의 응답이 없어도 그냥 연속적으로 재전송하는 방식이고, 그러면 요거하고는 문제가 생겼을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대비를 해서 얘는 이제 연속적 ARQ 방식과 접목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송신 측은 수신 측한테 일단 데이터를 쫙 보내요. 보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오류를 검출한다든지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연속적 ARQ 방식들하고 접목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흐름 제어라고 하는 것은 송신 측과 수신 측 간의 속도라든지 양이라든지 전송량이라든지 이런 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의 문제가 없도록 조절하는 거, 이거를 흐름 제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이제 폭주 제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폭주 제어. 자, 이 폭주 제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내에서 패킷의 대기 지연이 너무 높아지게 되어 트래픽이 붕괴되지 않도록 네트워크 측면에서 패킷의 흐름을 제어하는 이런 것을 폭주 제어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서버가 있는데 이 서버가 이제 전송할 수 있는 트래픽 양이 있단 말이에요. 양이 있는데 여기에 너무 많은 사용자가 갑자기 일시에 접속이 된 거예요. 이렇게 너무 많은 사용자들이, 그래서 너무 많은 사용자들이 갑자기 접속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시분할 방식에 의해서 자, 이렇게 시간을 분할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은 접속 인원이 생기고 하면 자, 얘가 서비스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서비스 받을 때까지 이 돌아오는 터울이 길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길어지고 해서 보다 보면 점점 해서 이제 얘가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얘가 다운이 돼서 얘가 이용이 될 수가 없는데 그걸 이제 폭주라고 하잖아요. 폭주. 그래서 이제 그런 폭주 상태가 트래픽이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게 이제 폭주 제어죠. 폭주 제어. 여러분들 그런 적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또는 어떤 특정 사이트라든지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관심을 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이트나 이런 게 갑자기 인원이 몰리면 서버가 다운이 되잖아요. 폭주가 돼서. 그죠?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제어하는 게 이제 폭주 제어라고 하더라고요. 폭주 제어. 아셨죠? 자, 그 다음 이제 트래픽 제어 중에서 교착 상태 방지라고 하는 제어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교환기 내에 기억 공간에 패킷들이 꽉 차서 다음 패킷이 들어오지 못하는 교착 상태를 방지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교환회선 상에서, 교환회선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교환기가 있어 가지고요, 이 송신 측하고 수신 측이 있을 때 이 교환기를 경유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그래서 교환기에서 송신 측이 어떤 내용을 보내면 이 내용을 교환기에서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신 측이 어떤 준비가 되면 이렇게 보내는 이런 형태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메시지 교환 방식이라든지 패킷 교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환기가 송신 측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교환기에 저장하는 내용이 꽉 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을 송신 측이 보냈을 때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꽉 찼다 그러면 더 이상 기억할 내용이 없으니까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이거를 교착 상태 방지라고 하더라 이거죠. 트래픽 제어 중에서.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교환기 내의 기억 공간에 패킷들이 꽉 차서 다음 패킷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 교착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교착 상태 방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전송을 하는 데 있어서도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교환기의 내용이 꽉 차서. 그래서 이제 교착 상태 방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전송 제어에 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류의 종류라든지 오류를 검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오류를 제어하는 방법 등등 해서 쭉 살펴봤는데, 자, 그럼 이제 여기와 관련된 문제들은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데이터 전달 과정을 5단계로 구분한 순서는 그랬는데 이 전달 과정 순서 요거 알아두시라 그랬죠? 자, 그래서 제가 전화를 처음에 가입을 해서 그 다음에 통화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해제하는 그 과정, 그걸 떠올리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먼저 전화를 가입을 하면 우리 집 전화기하고 전화국하고 물리적인 이렇게 회선을 연결해 주잖아요. 이게 뭐예요? 회로 연결.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전화국에 가입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 중에 특정 한 명의 전화번호를 누르면 전화국에서 그 사람 집과 이렇게 연결해 주는데 이게 특정 한 국과 연결해 주는 이거 링크 확립. 그러고 나서 이제 연결이 되면 통화하면 되죠. 이게 이제 메시지 전달. 그래서 전문 전달. 그 다음에 통화가 다 끝났어. 그러면 내가 수화기를 내리면 이 전화국에서 이걸 끊어준다 이거죠. 그게 링크 단절.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전화는 필요 없다. 그래서 해제 신청을 하면 전화국에서 이 선을 끊어주잖아요. 이게 이제 회로 단절 뭐 이런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순서. 그래서 답은 여기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데이터 통신에서 교환기와 회선 접속 불량에 의해서 생기는 잡음은 그랬네요. 그러니까 교환기하고 회선 접속, 접속 불량, 회선 접속에 의해서 생기는 것 또는 외부적인 어떤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랬어요? 충격성 잡음이라 그랬죠. 충격성 잡음. 그죠? 뭐 스파크가 일어난다든지 또는 외부의 충격 이런 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런 것을 충격성 잡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신호의 세기가 점점점 약해지는 게 이게 감쇄죠, 감쇄. 감쇄. 그래서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3번은 전자, 정정 결합 등 정기적 결합에 의해서 서로 다른 회선에 영향을 주는 현상은 그랬네. 그러니까 전자나 또는 전기의 어떤 상호 유도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어떤 잡음의 종류 이걸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의 회선이 있고 또 다른 이렇게 회선이 있는데 이 회선 안에 신호가의 정기적인 어떤 전자가 이렇게 발생을 해서 전달이 되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기적인 전하가 이렇게 발생이 돼서 전송이 되는데 이 선이 인접돼 있다 보면 여기 있던 플러스가 여기 있던 마이너스를 이렇게 끊어당기려고 하고 여기 있던 마이너스는 또 여기 있던 플러스를 끊어당기려고 하고 이런 상호 유도작용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잡음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누화라고 한대요. 누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다음 중 에러 검출 코드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자, 5중 2코드 이거 에러 검출용 코드 맞죠? 5개 중에 2개의 비트가 2인 그래서 1의 개수가 2개인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1에 받았을 때 1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따져서 오류를 검출해내는 비퀴너리 역시 오류 검출용 코드죠. 그 다음에 CRC라고 하는 건데 순원 중복 검사라고 해서 데이터 블럭마다 그 블럭에 맞는 오류 검출용 코드를 부과해서 전송해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BCD라고 하는 거 요거는 오류 검출용 코드가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답은 4번이 되겠고 요것 말고 오류 검출용 코드의 뭐 페리티 비트라든지 그 다음에 오류를 교정까지 할 수 있는 해밍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답이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5번은 페리티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페리티 검사는 주로 비동기식 전송에 이용이 된다. 비동기식 전송, 저속에. 그러니까 1비트씩에서 체크하고 하는 비동기식 전송 맞고요. 그 다음에 페리티 비트는 짝수 혹은 홀수 페리티로 사용된다. 종류가 두 종류 있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송 중 짝수계의 에러 비트가 발생해도 에러 검출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자, 페리티 검사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비트 오류만 검출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류가 두 곳 이상에서 발생이 되면 오류 검출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1의 개수가 홀수계냐 짝수계냐 이걸 가지고 오류를 검출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뭐 이렇게 있고 나는 홀수 규칙을 써. 그래서 페리티 비트를 그러면 1로 해야 전체적인 1의 개수가 홀수계가 되니까 1로 해놓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낼 때는 1의 개수가 홀수였는데 받을 때 1의 개수가 짝수계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오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곳 이상에서 오류가 생긴 거잖아요. 두 곳에서. 이랬을 때는 보낼 때 1의 개수가 홀수, 받았을 때도 1의 개수가 홀수 이러다 보니까 오류 검출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1비트만
1비트 오류만 검출할 수가 있다라는 게 페리티비트의 어떤 단점이기도 한다 그랬죠. 알겠죠? 자, 그래서 잘못된 것은 여기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오류 검출 및 정정 기능까지 있는 거. 이거 뭐라고요? 해밍코드다. 이거 알아두시라 그랬죠. 특징입니다. 해밍코드의 특징. 자, 그래서 답은 뭐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다음 중 데이터 통신의 에러 제어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자, 에러 제어 방식. 자, 1번에 반향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반향검사는 뭐냐면 이거예요. 송신 측이 있고 수신 측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송신 측이 수신 측한테 이렇게 보내요. 데이터를. 그런 다음에 송신 측이 얘기해. 송신 측이 얘기하기를, 야, 너 받은 거 나한테 다시 돌려보내봐. 다시 돌려보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송신 측이 검사하는 거, 이거를 반향검사라 그래요. 반향검사. 알았죠? 자,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화상으로 뭐 계좌번호라든지 뭐 이런 거를 불러줬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개똥이한테 야, 내 계좌로 돈 붙여야고 내 계좌번호를 불러줬어요. 그러면 가가 받아 썼단 말이야. 그러면 너 쓴 거 불러봐봐 해서 내가 검사하잖아. 맞았냐 틀렸는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반향검사예요. 이것도 에러 제어 방식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재전송 ARQ 에러 제어 방식이죠. 맞고, 그 다음에 전진 에러 수정 방식이라고 하는 이건 뭐예요? 송신 측이 수신 측한테 오류 검출용 코드랑 같이 보내가지고 얘가 검사하게 하는 거, 이게 전진 에러 수정 방식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송출 제어라고 하는 거, 이런 건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ARQ 방식이란 그랬는데, 자, 에러를 정정하는 방식이다. 부호를 정정하는 방식이다. 에러를 검출하는 방식이다. 에러를 검출해서 재전송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그렇죠? 재정송. 맞아요? 자,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오류를 검출한 후 재전송하는 방식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재전송의 ARQ의 종류만 알아두시면 되죠. 자, 정지대기, 연속적 ARQ, 그 다음에 적응적 ARQ. 이 연속적 ARQ 안에는 고백앤 ARQ와 선택적 셀렉트 ARQ가 있는 거고요. 이산적 ARQ 이런 건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제 10번은 트래픽 제어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랬네요. 해당되지 않는 것은 트래픽 제어. 자, 흐름 제어. 흐름을 제어하고, 그러니까 송수신 간의 속도나 전송량 이런 걸 제어하는 거 맞고, 교착 상태 제어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오류 제어, 이거는 오류 제어죠. 말 그대로 오류 제어하는 거. 오류를 검출하고 하는 거죠. 트래픽 제어가 아니라 폭주 제어 맞고요. 오류 제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류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체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오류 제어라고 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트래픽 제어가 아닌 것은 그랬을 때 이제 종류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송신 측과 수신 측 간의 정보를 전송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정보 전송이 이루어지게 한 전송 제어에 관한 내용. 그래서 뭐 오류의 종류라든지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이라든지 또는 오류를 검출하는 방법, 제어하는 방법. 그 다음에 트래픽 제어 등등에서 전송 제어에 관한 내용을 쭉 살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